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000여 개에 4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산을 숨겨뒀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차명재산을 이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고 세금을 내겠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차명계좌의 돈 대부분을 인출하면서 이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차명계좌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차명계좌가 가공인물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명의로 된 계좌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9년 만에 금융위원회가 차명계좌에 대한 유권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누락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라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급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것 자체로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다만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이후 개설됐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 11월 KB 하나은행은 아이카이스트에 7억 원을 대출합니다. 1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모두 21억 9,300만 원을 아이카이스트에 대출해줬습니다. 당시 은행의 대출 추천 의견서입니다. 부채 비율이 80%로 재무 안정성도 양호하다고 평가돼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 아이카이스트의 부채 비율은 647%였습니다. 이는 대출을 받기 전에 회사가 보유한 비외관법인의 주식을 관계사에 2배 가까이 비싸게 팔아 큰 이익을 받고 이로 인해 부채 비율이 뚝 떨어진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익을 받는지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특수반 계좌끼리 자기 거래를 한 셈이거든요. 얼마든지 수치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이니까 많이 의심해 볼 만한 그런 거래인 셈이죠. 해당 은행의 대출 관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런 대출은 실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매출액 대비 대출 금액이 과다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은 창조경제 1호 기업 아이카이스트는 얼마 전 폐업했습니다. 창업자도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대출을 한 은행이나 그 대출을 보증한 신용보증기금도 큰 손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민주당 김혜영 의원. KB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까지 이렇게 특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 배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국정원 대응 문건들엔 당시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관여한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검찰 댓글수사팀이 5만 5천여 개의 정치 관여 트위터 글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범죄 사실에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서 공소장 변경을 막기 위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확보한 국정원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같은 의견서 작성에 파견 검사들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안 TF 문건 중 2014년경 작성된 원세훈 전 원장 재판 진행 상황 보고서에는 현안 TF가 2013년 10월 법률보좌관실에 파견 나온 이재영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 TF로도 확대됐다고 기록됐습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이재영은 2013년 검찰에서 파견 나온 이재영 검사입니다. 보고서가 지칭한 실무 TF의 주요 업무는 원 전 원장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와 증인신문 관련 문건을 작성해 변호인단에게 넘기는 일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내부에 남아있는 TF 작성 의견서 등은 실제 법원에 제출된 문서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문건에는 당시 서천호 2차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간부 TF가 실제로는 감찰실장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문장도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감찰실장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재밌는 얘기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치 얘기는 이렇게 재미가 있어야지. 이상돈 의원이 참 개념인인 것 같아요. 예. 국민의당의 국회의원 중에 그래도 사람 같은 사람은 이상돈밖에 없다. 그러면서 안철수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안철수 머리에는 나는 문재인이 싫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다고. 야,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바른정당과의 합당이 지금 사실상 주저앉은 상태거든요.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철수됐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성격에 이게 뒤끝. 이건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 우리 정책연대라도 하자. 이렇게 이제 뒤끝을 부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돈 의원이 무슨 정책연대야. 문재인 싫은 사람들 모이는 반문연대지. 이렇게. 대선의 재판이나요? 그렇지. 그런데 왜 안철수가 문재인을 싫어하죠? 자격지심 아닌가요? 싫으면서도 엄청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지심 같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졌냐면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쟁 대상도 이제 아니에요. 안철수 경쟁 대상 아니잖아요.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머리가 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디스하면 내 인기가 올라갈 거야 이렇잖아. 근데 안철수가 문재인을 싫어한 만큼 안철수는 인기도가 빠져요. 상대적으로. 예전에 단일화 같은 거 추진할 때 혹시 뺨 맞은 적 있나?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한 놈이 누구죠? 가장 싫어한 놈이? 홍준표, 박근혜. 아니죠. 이명박이죠. 그 다음에 싫어한 놈이 누구죠? 이명박의 아바타. 박근혜죠. 그럼 놈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야, 이명박 아바타 한 2개 있었어. 그런데 안철수와 그렇지. 박근혜.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있잖아요.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잘한다. 나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철학을 배워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인기도는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왜 싫어할까요? 바로 뒤에 조종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이 연결되잖아요. 하나로. MB가 제일 싫어하겠죠. 그래서 부정선거해서 박근혜를 안 쳤잖아요. 네가 한 번 당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MB한테. 두 번째 박근혜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안철수한테 당하고 있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 그죠? 그럼 이게 연속선상에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참 나는 안타까워 안철수가. 자기하고 대결할 상대가 아니야 이제. 그 전에는 내가 미워한 거 내가 이해한다니까. 그때는 나도 MB 아바타인가 깨우뚱 했잖아. 그런 말 내가 안 했는데 이제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경쟁 상대가 누구냐면 박원순 시장이어야 되고 안희정 도지사여야 하고 이재명 시장이어야 되는 거거든. 지가 붙을 사람이 이 사람들이거든. 예를 들면 그럼 이 사람들과 붙어서 어떻게 정책을 경기도지사처럼 한번 이재명 시장하고 붙어서 내가 같이 떠보자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미 대통령 된 사람을 계속 씹고 있어. 지하고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을. 그러면 누군가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감각에 있어서 정무적 감각이라고 하죠. 안철수하고 저하고 누가 더 낫습니까? 아이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잘 바꿨으면 좋겠다. 자, 안철수의 세가 안철수를 여기로 온다. 아니 무슨 끔찍한 얘기를 지금. 정치적 분석이랄까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 또는 측근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긍정적 시너지로 가야 돼요. 안철수가 네, 맞아요. 안철수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단 한마디라도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이야기 하지 않았거든요. 청와대 한번 밥 먹으러 갔는데도 뚱 해가지고 웃는 꼴을 못 봤어. 입주댕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는 사람은 뭔가 적용용으로 정치권에 탄생한 아바타 같은 느낌이 진짜 드는 거예요. 박지원이나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당으로서는 사실 생각해보면 바른정당과 연대한다는 거는 기반이 호남인데 수도권의 지지가 일부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총선 때의 표분석에 전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의미하게 정치 세력으로서 남아있으려면 호남을 지키는 전략에서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데 호남은 포기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야. 바른정당과 연대는. 여론조사가 기가 막힌 게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바른정당과 연대하면 지지율은 이렇게 올라가.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숨은 헤드라인이 있었다고.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이 최고치로 올라가요. 그럼 58% 60% 가까이 육박해버린단 말이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안철수가 이렇게 오기의 정치하면 안 됩니다. 오기의 정치라는 것이 뭐 별다른 거 있겠어요? 득과 실도 없어. 단 자기가 오기와 목리를 부림으로써 정치적인 존재감만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고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국민의당 관계자분들은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고언을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를 이제 정치인으로 안 보려고 그래요. 진짜로 희화화돼 있는 코미디 같은 인물.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생명이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에 없었던 오기정치 개파가 생겨버린 거죠. 예. 오기정치 개파. 그러면 이제 5개네, 5개. 5개파라고 불러주세요. 이거는 참 안타깝죠. 그죠? 아까 곰피디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긍정적 에너지 시대거든요. 물론 박근혜나 이명박 시대에 역사를 역으로 거꾸로 되돌렸을 때 그 잘못된 권력을 향해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당연히 인기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상식의 시대를 맞이해서 그들이 망쳐놓은 나라를 잘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디스를 하면 이 사람은 계속 욕 처먹고 고립돼요. 당내에서도 고립돼. 보세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치면 60석 확보하겠다 이 수치적 계산에 빠져가지고 선언했다가 다시 또 철수했잖아요. 이게 아무리 계산해도 40석도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철수도 아니야. 네. 철수도 아니고 자기 성격이 그냥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시기상조인가 봐. 하지만 우리 정책 연대하겠다. 이게 뭐야 이게. 정책적으로 맞아야 연대를 하지. 햇볕 정책 반대하는 유승민이 있는 당이에요. 유승민도 햇볕 정책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하고 같이 안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좀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목리 개파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뭘 이렇게 안철수에게 도움되는 조언을 하세요? 그래도 사랑하는구나. 이씨. 네, 좀 안철수가 젊었을 때 잘했잖아. 뭘 잘해? 젊었을 때 하여튼 잘했어. 정치하기 전에는. V3의 환상을 버려. 나 지금 V3가 한국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산업에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한 가지 팁 좀 드릴게요. V3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맥을 쓰시니까 해당 사항 없는데 윈도우 시스템 쓰시는 분들은요. 윈도우 10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자체 방어벽이 돼 있어요. 방어벽이 돼 있어서 V3 안 써도 V3보다 더 성능 좋은 윈도우에서 자체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등등의 당내 반발이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되면 어떤 흐름이냐면 정동영 의원 말에 의하면 당대표로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시기상조로 나와가지고 분란 일으킨다. 그래서 성내는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사퇴하는 것이 사실상 맞냐. 이 정도 되면 당내 지도력이 없어지는 거고, 그 명정님도 그 자료 보셨겠지만 그 지구당 위원장들 이제 바른정당과 합당의 그 전초 작업으로 사퇴시켜 놓았던 거 보니까 그것도 왜곡을 엄청 시켰더만요. 조작이죠, 조작. 네, 조작 수준이었어요. 조작당이죠, 완전히. 지역 위원장들이 거의 대다수가 사퇴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까 사퇴한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 성명서까지 냈잖아요. 그래서 지역 위원장이.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난 9년 동안 너무 국민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정치에. 그러면 지금은 저렇게 헤게모니 싸움 할 게 아니라 이합집산 생각이나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국회를 좀 정상화시켜서 정말 국민의 삶이 그동안에 망가진 걸 실질적으로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좀 진지하게 국민의 우리나라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또 헌법 어떻게 개헌해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적폐들은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그다음에 촛불 민심이 요구한 100대 과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좀 진중하게 안정적으로 국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안철수가 거기에 야권에서의 어떻든 선두주자를 좀 내세워서 국회에서 일하는 안철수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일하는 국민의당을 좀 보고 싶어. 그러면 바른정당도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혼자 나가서 놀고 있는 자유한국당 들도 어느 순간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정말 모처럼 만에 훌륭한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독선적으로 나가지도 않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굉장히 지금 과도할 만큼 민주적 절차를 지켜가면서 지금 끌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1%라도 도움을 줘야 자기도 다음에 안철수 얘들 정치 그래 잘하네. 그래도 이런 느낌이라도 받아야 자기가 다음에 대통령이 나오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요 4년 안에 분해돼 버려요 안철수. 그러니까 너무 안철수 씨를 위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아니 저는 솔직히 위하는 마음인 거예요. 어차피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당제 찬성론자로서 키워주고 싶다는 겁니다. 싹수가 노랗다고 그러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걸 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오가지 피지 마시게요. 1년 안에 정계 은퇴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또 미국 가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정치권의 적성이 안 맞는 이 양반 적성 검사를 한번 해봤어야 돼요. 정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는 정치권에서는 너무 안 맞는 캐릭터가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서 사실은 그거잖아요. 국민들 대상으로 무슨 그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하면서 만들어진 지지율 갖고 지금 사실 정치권에 안 들어왔으면 사회 저명 인사로서 지지율이 90% 나올 사람이야. 지금 현재 대선 후보 지지율은 안 나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5% 미만이거든요. 안철수 서상만 쫓고 있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도밖에 안 나왔어. 국민의당 내에서 사이를 완전히 구겨갖고
국민의당 내에서도 오죽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몰려 가다 보면 현역도 아니고, 그리고 안철수는 분명히 재보궐선거나 어디 선거에 나올 생각도 있겠지만 또 계산해보면 자기 지지율도 안 나오고 안 나가고 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1년 정도 안에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또 깨고 나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하고 정계 은퇴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또 미국에 공부하러 가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62년 호랑이띠들이 성질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성질이 개팍해서요. 이상한 드립이 있어. 아니 끝까지 갈 겁니다. 이 호랑이띠들이. 띠가 왜 나와? 우리 누나도 62년 호랑이띠예요. 왜 그래요? 어쨌든 이 호랑이띠는 고집이 세요. 두고 보세요. 이게 자기 돈이 많으니까 끝장을 아마 볼 가능성도 있어요. 다 돈 털리고. 국민의당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호남 민심이잖아요. 호남 민심에 관련해서 우리는 사실 국민의당이 안철수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의당 호남 쪽 분들은 아마 정동영이라든지 박지원이라든지 천정배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른정당과 합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른정당도 결국은 수구 세력의 가지지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광주 5.18 관련해서 지금 거기도 TF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방부와. 네.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나 하는 게 유족들 간의 이간질 작업을 해서 유족들을 분열시켰다는 거. 일명 물빼기 작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세력들의 패밀리 중에 하나가 바른정당입니다. 그렇죠. 이게 면면이 내려오는 우리가 이 역사에 도도히 흐르는 뭐 이런 좋은 말들을 쓰잖아요. 쟤네들의 피해는 도도히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이 그런 피들이 있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그거야. 어쨌든 이 물빼기와 관련한 세력들은 현재에도 건재하고 있고 더더욱이 이제 현재까지 이게 사실은 좀 얘기가 깊게 됐으면 좋았을 의제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동안의 의혹으로만 제기했던 CIA도 동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건이 지금. 이제 이것까지 거론이 돼서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당시가 지금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미국 CIA가 공범이라는 것을 진상조사해야 돼요. 이거는 첫 번째가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고요. 이 기사나 지금 사회적 여론은 CIA가 지금 뒤로 밀려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광주 사람들은요. 미군이 개입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신군부 세력들을 뒤에서 도왔는지 그리고 이후에 광주 민주화 항쟁이 전국으로 확산을 못하게 심리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까지 개입이 돼 있었던 건지를 분명히 저는 봐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의 과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5.18의 음해와 모략은 지금도 이루어졌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국정원 내에 장학생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정책을 생산했다는 거 아닙니다. 지난 9년 동안 전라도를 비하하고 5.18을 폄훼하고 뭐 선상이다 막 이런 말들을 홍어조 다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홍어조시나 선상 이런 것들을 사실 국회의원도 썼고요. 경상남도 김태호죠. 김태호까지도 이게 공개적으로 썼던 말이거든요. 홍어조 같은 거 얘기를. 그러면 이게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네, 살아있고 이 세력들이 국가기관에 지금도 암약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정확하게 밝혀서 어떻게 이 메커니즘이 작동됐는지를 분명히 진상조사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특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촉구하고요. 정말 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CIA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진상조사에 관계된 부분은 CIA가 한 것은 정확하게 올해 2017년으로부터 18년 뒤에 정보가 100% 공개가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100% 알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세월호랑 아주 유사해요. 네. 그 세월호 유가족들 이간질 프레임도 아시는 분들은 알고요. 협조 잘해주는 사람들은 뭐 지원해주는 뭐 이런 방향으로 가서 그렇죠.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에서도 신비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세력들 간에 이간질 시켜가지고 이렇게 갈라놓는 거 최근에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스킬이에요. 스킬이죠. 이왕 당신네 가족 죽은 거 협조 잘하면 지원 더 많이 해줄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앞잡이로 내세워가지고 저항하고 진상규명 요구하는 사람들 압박하고 협박하는 형태로 이 짓을 해왔던 세력이 지금도 똑같은 걸 하고 있다고 보면 우리는 그걸 위기의식 느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 역사가 청산되지 않는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유가족이 사실은 3패, 4패로 분열시켜고 유가족을 공격하게 만든 것이 이들의 작품이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강주항쟁으로 다시 가보면 부상자와 사상자를 분열시키고 또 사망자 중에 운동권과 비운동권을 분열시키고 그죠?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또 그다음에 부상자는 부상자와 사망자를 분리시켜서 유가족과 분리시켜서 갈등이 있게 만들고 또 부상자도 운동권 부상자와 비운동권의 부상자를 또 갈등을 야기시켜서 결국은 묘욕도 쓰지 못하게 이관계를 썼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잖아요. 그리고 강주 교도소에 묻어버린 것도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면서 온갖 비밀리에 살상시켰던 자들을 그냥 아무 땅에다 막 묻어버리고 지금 있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2,5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사이에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최종 결과 발표가 500명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최종 지금 사망자가. 실종자가 더 많은 상태죠. 그렇죠. 실종자 같은 경우 다 사망자라고 쳐야 되거든요. 그 시신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실종자로 돼 있는 거지. 담양 근처에 막 묻어버렸다는 이런 증거들 다 지금 발굴해야 되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확보한 문건, 지금 보안사가 광주민주화운동이 1년 후인 81년부터 88년까지 작성한 문건 6건을 확보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박주민 의원이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비둘기 시행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유족 성향을 극렬, 온건, 그래서 극렬 성향으로 분류된 이들을 이게 이제 순화 대상자예요. 그래서 이 극렬을 A, B, C 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38명이었는데 극렬 성향이라고 이 사람들이 표기한 유족이 A 등급 8명, B 등급 14명, C 등급 16명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하고 온건 성향은 111명으로 분류했고요. 집중 순화 대상자가 극렬 38명 이렇게 돼 있고요. 온건자들한테 제한했던 게 보면 81년 당시에 돈을 제한해요. 1,000만 원 지원해주는 뭐 이런 걸로.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숫자 우리 지금 생각하면 에게 그러잖아요.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요. 80년도까지 대한민국의 유일한 복권인 주택복권 1등이 2,000만 원이었어요. 79년도까지인가 1,000만 원이었고요. 1등 가격이. 그리고 81년부터 3,000만 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었던 거예요. 제 기억에 그 당시 광주에 그 일반 주택 하나 있죠. 네. 그게 한 500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파트를 인천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82년도에 아파트를 사셨어요. 주공 아파트를 600만 원 주고 사셨어요. 그런 식으로 금액을 지원해줘 가면서 유족들 분열 이간질 프레임. 예. 그러니까 81년부터 막 6년, 7년까지 전두환 정권 내내 그 작업을 했다는 건데 그 작업이 지금하고 똑같은 게 그거잖아요. 세월호 사건도 지금 3년 반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권력에 의해서 수백 명이 죽은 사건인데 5.18 이후에 전두환 정권 내내 그 작업을 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이 유족들 이간질 프레임이 어떻게 됐는지가 지금 나온다면 이게 1980년에 나온 사건이고 뻔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느낌 때문에 그렇게 놀래거나 화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세월호 사건에 그렇게 국정원이 관여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근데 그것도 국정원 개혁 특위도 세월호 유족 분열 책동 문서를 내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아까 지나서 지금도 전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 문서가 그치지 않고 81년부터 이들이 그 진보 민주 세력들 분열을 책동하는 데 있어서 신군부 장학생들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저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심재철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당에 가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신군부 장학생들까지 80년대 장학생들까지 저는 색출해서 응징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역사가 단절되지 않는다. 이들은 지금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들이 이관계를 쓰지 않을까요? 쓰죠. 당연히 쓰죠. 이거 우리 가려내야 됩니다. 예, 조심해야 되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로 맞닿아 있는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광주 망월동 묘지가 성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묘지에 안장된 분들을 분산 이장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대요. 그런 맞아요. 것도 지금 그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지금 나와 있고요. 이게 505 부대라고 이제 보안사거든요. 보안사 주관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전두환한테 직접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광주 망월드 묘지를 분산 이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작전이 전두환한테 직접 보고되는 직보 체계로다가 이 광주시장, 전라북도 도지사 기타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세월호 보세요. 이상하게 일반인 사망자와 학생 사망자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분산됐잖아요. 그리고 먼저 나온 사람과 미수습과 분열시키고. 이게 완전히 그거 닿아서 똑같은 작전들을 펼쳤던 거예요. 얘네들이. 그 기법 그대로. 그래서 저는 세월호 관련해서 심리전 계획서를 지금 당장 내놔야 된다. 국정원이. 그래야만 세월호 진실이 온전하게 바뀔 수 있고 이후에 이것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놔라. 알겠습니다. 정말 비열한 세력 이야기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니 문재인 정부를 망칠 수만 있다면 아예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을까. 자, 오늘 아주 특별한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분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광주, 문재인 대통령이 사랑하는 광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시구도 하셨고요. 광주에서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는데 그 광주에서 광주 민심이 문재인 정부 잘한다고 하고 있는 거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광주 민심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광주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근데 재밌으라고요. 공수해 왔습니다. 공수. 이번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관련해서 광주에 있는 시민캠프의 조직총괄본부장도 하셨고요. 얼마 전까지는 광주시의회 의원도 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포럼 광주의 공동대표로 계시는 우리 이춘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변방에 있는 저까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 분권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안 보인다고 마음대로 말씀하시죠. 문재인 대통령 닮으신 것 같아요. 국회에 오신 이유가 있으시죠, 지금? 원래는 좀 더 빨리 올라가겠는데요, 여기를. 1타 2피라고 온 김에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와버렸습니다. 오늘 5.18 등 민중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국민운동 전국본부 발족식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5.18 이런 민중항쟁 정신을 전문에 담기로 했지만 그건 좀 선언적 의미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흐름들을 좀 잡아주고 그런 요구들이 좀 수렴이 돼야 이거 실제로 좀 반대하는 사람들 좀 설득하기도 좋고 뭐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작은 움직임이나마 하기로 해가지고 오늘 그 발대식 참석자 왔다가 교묘하게 시간이 맞아서 이렇게 좀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저나 저 신비님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5.18 직접 봤던 사람들이라 광주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이런 운동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스럽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는 사투리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아따 잘생겨버렸어. 저도 사투리 잘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한국이라고는 땅덩어리가 좁다면 되게 좁지만 또 크다면 엄청 커요. 지방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간단하고 가볍고 쉽고 재밌는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혹시 야구장 가셨어요? 예, 저는 뭐 별로 갈 생각이 없었는데 아는 사람이 표를 4장인가 끊어가지고 한 2장 여분이 있다고 그래서 가자겠는데 그래서 한 6시 15분 전에 카톡이 들어왔어요. VIP께서 거기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엠바고다 그래서 뭐 엠바고는 아니나 그거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싹 오셨더라고. 그래서 오해가 끝나고 나서 가셨다냐 하고 봤더만 김동준 여사님하고 둘이 거기서 손 흔들고 있더라고. 야구장에 있던 사람들이 한 22,000명 들어왔죠. 빽빽이 찼으니까 야구 안 보고 잠깐 그 뒤에 돌아보면서 한 10여 차례 문재인 연호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사람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또 현장에 계셨구나. 계속 보고 계시더라고. 관람을 하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거의 다 보고 가시지 않았어요? 그랬을 거면 아니 오해 이제 끝나고 나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시고는 안 보이더라고요. 왜 그냥 그때 졌거든요. 게임을 이겼으면 훨씬 더 좋았어요. 5대0으로 지고 있다 나중에 이제 3점을 뽑아서 결국은 5대3으로 졌습니다.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들어가지 않았나. 그 역사 현장에 계셨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부럽고요. 요즘도 타이거가 있나요? 그때 타이거즈 옷을 이제 전통 좀 초창기 옷이라 입고 나오셨더라고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계속 그걸 입으면 두산에서 이제 문제제기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갈아입어야지. 해태에서 나중에 기아로 넘어가요. 타이거스라는 이름을 똑같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대표팀 점포 입으셨고, 김정숙 여사님은 타이거스 유니폼을 입으셨어요, 뒤에. 훌륭하시네요. 네. 어쨌건 그 현장에서 보면은 중계로도 보니까, 객석이 거의 폭발했더만요. 소리 지르고.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쪽에 별로 관심 없어가지고 야구나 보러 오셨는가 보다 했는데 전혀 아니야. 그렇게 폭발적인 환호가 나온다는 건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잖아요. 특히 호남 사람들은 많죠.
그렇죠. 광주 사람들은 한 50% 이상은 다 정치적이라고 봐요. 굉장히 정치적인 관심도가 높습니다. 시골의 김밀대도요 정치 얘기예요. 나중에 동영상을 보는데 거의 그 공룡괴성이 들리더라고요. 그 모니터에 대통령 내분이 그 그림이 뜨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차피 대표님은 대선 때도 열심히 뛰셨을 거 아니에요, 광주에서. 그러니까 사실 전략적으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선에서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만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민주주의의 어떤 적자로서, 민주 세력의 적자로서. 대표님께서도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물론 보이지 않는 이야기겠지만, 거기서 그 어떤 조직도 끌어가면서 지지율 막 끌어올리려고, 득표율.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잘 나왔어요? 아니면은 뭐. 그렇죠. 뭐.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 바로 이제 시작되기 시점에서는 1월 제가 20일까지는 광주광역시의 그 산하기관인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1월 20일 날 이제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선거전이 막 이제 임박할 때죠. 그래서 20일이 아니구나. 1월 초에 그만뒀구나. 그래서 이제 광주에서 뭔 일이 있었냐면 그동안에 이제 사실은 이제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좀 많이 이렇게 갈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좋으면 한 50% 아니면 뭐 한 35에서 40 정도 이렇게 좀 내려앉으면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제 반감 정서도 꽤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뜻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 20명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좀 작업을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1월 20일 날 DJ 센터에서 한 광주 시민 만여 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그 행사를 개최하는 그 모임이 포럼 광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임을 주도했던 사람들로서 상당한 자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특히나 대선이나 총선 같은 큰 선거가 있으면 지역 내에서의 기세 싸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작년 총선 때는 그 기세 싸움에서 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 근데 왜 이렇게 대선을 기점으로 솔직히 한번 저는 이제 광주에서 올라오셨으니까 말씀드려보자면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당이 스스로 지역 감정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당을 깨고 나가서 이를테면 영남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을 좀 살짝 지역 감정 유발해서 띄어내고 그리고 친노 이런 세력들이 호남을 홀대한다 여기다 묻고 그리고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지역 언론들이 그렇게 좀 받아쳐주고 하면서 실제로 분위기가 악화된 측면이 있지 않아요? 초반에는 그랬다고 봐야죠. 지난 총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대단한 반감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먹혀 들어간 게 이제 그 뭐 노무현 정부 때 이게 호남 사람들 홀대했던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작품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홀대했다.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것도 안 줬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우리가 주력했던 게 사실은 또 그것도 아니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나왔던 자료를 보면 실제로 뭐 정부 부처 장관이랄지 청와대 비서관이랄지 행정관이랄지 수도 없이 많이 들어가서 한 21% 정도 들어가 있던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만 해도 어느 정권에서 한 30명 정도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들어가 있었는데 뭐 그런 정도 들어간 사례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빽이 대단하시네. 예, 그것을 복사해다가 이제 노인 정도 돌리고 막 어디 다 돌리면서 이건 어떻게 보면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진짜로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사과하겠지만 팩트가 아닌 걸 가지고 사기를 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주로 해가면서 그 굉장히 많이 좀 노력들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뭐 이 포럼 광주에 실제로 상임대표 두 분 계시는 상임대표 중에 한 분인 이정희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독립운동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특히 50대 60대는 말이 잘 안 먹혀 들어가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 사실을 갖고 서로 토론을 해서 잘잘못을 이렇게 따질 수 있으면 좋은데 무조건 싫은데 어쩌냐 그러면 그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지원식의 지역 몰이하기 먹히는 거죠. 꼭 뭐 한 개인이 했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뭐 그런 일정하게 그런 분위기들이 꽤 있었고 실제로는 이제 인사 문제에 있어서 그렇게 미세하게 좀 잘못한 부분들이 좀씩은 있었죠, 사실.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이제 그때는 선배들이 이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생각이 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고서 가장 홀대받았거든요, 호남이. 맞습니다. 왜냐면 눈치본이라고. 그래서 역차별이라고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결란세대 맞았어요, 강주에서. 제 기억이 그래 맞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선배한테 국정원에 있는 그 선배한테 들었던 소리가 도대체 있잖아요. 5급 이상의 간부가 호남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로 올리려고 해도 저 밑에서 끌어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직상 한계상. 이런 문제점이 사회적 문제가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키우려고 해도 못 키우는 거라 호남 사람들. 지금도 그렇게 될 거예요. 실제로 하리가 부실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한 9년 동안 중간 간부를 안 키우면 올라갈 데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올라갈 데가 없는. 그러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한번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솔직히. 저는 이제 그쪽 사람이니까. 근데 인구 대비에 많이 가져갔어요, 광주가. 인구 대비로 따지면
솔직히 말하면 강주가 그동안 어느 정권이었던 요직이 있었어요. 인구 대비에 맞춰서. 그런데 강주가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만큼 받지를 못했지만 어쨌든 인구 대비만큼 꾸준히 받아갔다는 게 정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대중 정부는 좀 부족하다. 노무현 그렇죠. 시절 한 21% 뭐 이렇게 됐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11%대로 딱 떨어지고 거죠. 장관은 한 자리도 못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분노가. 근데 그 분노를 거지. 교묘하게 이용을 문재인으로 더 씌워버린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게 뭐 자리를 차지하고 안 하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중요한 않죠.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고작 해봐야 제일 가까이 가는 게 검찰이나 그렇죠. 뭐 이제 군대나 뭐 경찰이나 이런 데서 나름대로 그 찬물에 발 담고 열심히 공부해서 양지를 살아왔던 사람들한테 가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제일 크게 느끼는 것은 사람 차별을 하는 것, 마음적으로 이게 좀 동조를 해주는 거 이런 걸 원하는 거지. 이게 뭐 자리 하나 주고 안 주고 이런 게 사실은 그렇죠. 맞습니다. 시민들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광주 분들의 정치적 수준이라는 건 사실 뭐 디테일하게 많이 한다 이런 것보다 그럼 민주주의가 중요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 밑바닥에 있는 교묘하게 그런 정서를 이용해 가지고 사실은요 광주를 우대했다, 그러니까 호남을 우대했다 홀대했다는 사실 의미가 없는 토론인 게 만약에 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현 정부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 광주나 호남을 우대한다고 하는 것도 사실 웃긴 프레임이에요. 그럼요. 능력 있는 사람 갖다 쓰면 되는 건데 그럼요. 너무 잘해줬다, 너무 못해줬다 이런 그 의미가 없는데 그걸 교묘하게 갖다가 이제 정치적으로 써먹었는데 그래서 그게 지난 총선 때는 먹혀가지고 그건 사실상 싹쓸이 딱 한 거 아닙니까? 그러죠. 네. 갑자기. 그래서 우리도 놀랐죠 완전히. 이 사람 다 나가 떨어지더라도 이 사람 정도는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막판에 가니까 한 10% 정도 차이로 그렇죠. 그러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딱 1년 정도 사이에 갑작스럽게 박근혜 탄핵되고 조기 대선 치러지는데 분위기 딱 보니까 되겠던가요? 어떤 느낌이셨어요? 12월 말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12월 말까지는 어려운 느낌이 좀 있었는데 1월 달부터는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조직들이 좀 되살아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파악을 해봤을 때 완전하게 이렇게 합일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문재인 후보만큼 광주 시민이랄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좀 정의롭게 그게 뭐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지만 내 느낌상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함께 해왔던 사람이 누구냐. 그렇지. 그리고 이 더러운 나라 꼴을 만들어놨는데 이 나라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바르게 세울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씩 그 바닥에서 좀 퍼져나가면서 그래도 좀 부족한 듯 하지만 문재인만큼 더 나은 사람이 누가 있냐. 예. 이제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이런 분석도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냥 선동에 의해서 막연하게 느끼는 거부감도 있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안철수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측면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좀 덜했죠 이제. 네. 근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토론에서 이제 몇 번 까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맛이 간 거죠. 많이 드러났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안철수가 이제 여러 가지 뭐 토론이라든지 인터뷰라든지 등등에서 보면 이 사람은 광주나 호남 쪽의 결이 아니야. 요즘에 제가 갖고 있는 확신은 이 사람은 그냥 이명박 결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약간 속았다는 느낌도 있는데 그놈의 총선이 너무 멀리 남았어.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1년 반 정도 지난 거잖아요. 2년 반이 남아 있는데 우리들 입장에서 좀 깝깝한 거죠. 지역 권력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가깝게 있는 지방선거 요 이야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방선거 분위기도 지역에 계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은 대체적으로는 광주 사람들이 현재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마 그 지지도는 한 80% 정도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요. 80% 그렇죠. 정도 가까이 있는 게 정설이고, 그다음에 요즘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면서 지역에 이제 공약했던 내용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우리도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이제 50 넘어서 이제 60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데 보면 이제 광주의 젊은이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이 그 지역에서 좀 터전을 삼아서 좀 뿌리 내리면서 직장 생활하고 살아갈 이런 먹거리가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큰 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보면 이제 나주에 있는 한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에너지밸리. 그 다음에 뭐 친환경차를 선도하는 뭐 전기자동차 부분. 그 다음에 뭐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를 뭐 해간다는 문화전당 관련. 그 다음에 뭐 국립심혈관 질환센터 뭐 이런 정도 문제에 대한 관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들이 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일단은 정권을 창출하는데 우리가 뭐 몰빵까지는 아니지만 항상 많이 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잖아요. 지지를 해서 창출했으니까 우선은 잘하고 있고 뭐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니까 우선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정당에 대한 지지로까지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아마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면 한 60%나 65% 나오지만 바닥에서 보면 거기도 한 70% 정도 가고 있는 듯해요 지금. 그러면 이제 향후에 이제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이 광주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막 지역별로 노인이 많은 지역, 아파트가 많은 지역,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지역, 뭐 노인이 많이 사는 지역 이런 지역별로 뭐 차이가 있는 듯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체를 지금까지 까놓고 보면 대체적으로 각 동마다 크게 차이 안 나요. 5% 이상 차이 나는데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의 가거나 아니면 전무 아니면 뭐 전체가 다 사는 이런 양국으로 가는 선거가 그동안에 거의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거를 치러봐도 사실은 개인기를 발휘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표가 이게 10만 이상이 넘어가는 선거는 내가 볼 때는 6%에서 7% 이상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당에 대한 지지에서 거의 결정이 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는 이 정당 공천이 내가 볼 때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한 7, 8개월 남았는데 이 사이에 큰 이변이 없는 한은 민주당이 거의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도 단위의 이제 군수선거, 도 단위의 군수선거는 군수선거구는 거의 인구가 한 4, 5만 되면 유권자 한 3, 4만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한 4년 동안 잘 갈고 닦았다고 한다면 거기는 이제 이 국민의당에 가까운 사람들도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상한 게 거의 국민의당적 성향을 갖고 당선된 이 군수들이 많지만 그 타임이 움직일 만한 타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다 민주당 당적을 거의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네. 그래서 이제 가깝기는 현재는 국민의당 국회의원하고 가까운 군수들이 많지만 결국은 이제 민주당 경선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굉장히 딜레마네요. 아니, 그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명확히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선과 대통령의 인기도 하고 지선과 총선은 달라요. 그러니까 지선과 저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지선과 총선은 조직 싸움이거든요. 조직 싸움이고 이제 공중전은 몇 퍼센트 차이가 안 나요. 제가 볼 때. 공중전은 그러니까 당 지지율 말고 직접 당선율을 말하는 겁니다. 비례 말고. 이렇게 되면 어차피 유리한 건 대통령 임기 초기에는 집권 여당을 몰아주는 게 추세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불안한 건 뭐냐면 지역에서 조직을 굉장히 장악력이 높은 사람이 당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섣불리 이걸 중간평가나 대통령의 공약 미이행으로 이어간다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분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첫째 인물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정확히 현 정부의 정신을 이어받을 인물이 추천되느냐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자가 어떻게 지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성실하게 국민들한테 봉사하면서 리더십을 만들어 나갔느냐. 이 두 개의 문제거든요. 실제로는 지방선거는. 1순위는 이게 이제 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제 경험으로 보고 앞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 사람들 초반에 물어보면 지역신문에서 여론조사도 다 인물, 뭐 정당이 아니라 인물 보고 하고 정책 보고 한다는데 인물 봐봐야 뭐 학력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 봐봐야 그거 하루 종일 가서 공부하면 사실 정책, 서구청장 선거 정책 나 만들어내면 한 4시간 공부하면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별로 그 허황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길게 보는 게 뭐냐면 그 사람 오늘을 보려면 가가 어떻게 지난 과거에 걸어왔고, 그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주변에 누가 있는가, 그 주변에 누가 있고 그 주변의 평가는 어떤가, 이런 게 사실 중요한 거지. 가가 어디 학교 나오고 뭔 정책을 갖고 있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잘난 놈들이 다 해먹지 못난 놈들이 다 자기가 처먹었다면 좋은 일도 하지만 그치. 나쁜 짓도 제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이제 결국은 그런 판으로 안 갑니다. 내가 볼 때는 정당의 공천을 누가 받는가가 제일 중요한데 일정하게 경쟁 구도가 약간 있기 때문에 옛날같이 오만방자하게 정말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이런 사람들은 물론 한두 명은 떨어지겠죠. 물론 한두 명은 떨어집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웬만한 사람들을 그래도 상품이 되는 사람을 해놓으면 당대당 경쟁 관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민주당이 훨씬 더 유리하죠. 앞서가고 민주당이 많이 쓸 가능성이 많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이제 노인들이나 그다음에 미세한 사람들 속에서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뭐랍니까 여론 주도층이랄지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면서 민주당이 이 정권을 잡아가고 있다. 근데 국민의당은 우리 광전남의 지역적 정서와 지역 기반에 기초하고 있다. 이 사람들을 살려놓음으로써 우리가 얻어낼 것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살려놓은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여론은 좀 있습니다. 이게 많이 먹혀 들어가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도 이제 조금 방사할 때 유리한 거지. 지금 상태에서는 안 대표에 대한 신뢰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접어져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뭐 바른정당과 통합한다면서 자체 여론조사해갖고 광주 전남에서 뭐 한 20% 나왔다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20% 택도 없어요. 한 10%나 나올랑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멸인 거고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도 뭐 두 가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방 선거에 출마하실 분들이 이제 뭐 경선 통과해가지고 나오면 하다못해 기초의원들이라도 대부분 다 일단 당선될 거겠지만 두세 명씩 뽑는 선거구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국민의당이 2등으로 가는 분위기도 있겠지만 예전에 왜 통합진보당 분들 많이 당선된 것처럼 그런 분위기도 일정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호남에서 정의당 같은 분들은 호남에서 제2당 뭐 이런 느낌으로 뛰시는 것 같은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건 이거라고 봐요. 광주시장 선거. 지금 제가 알고 있기 이제 뭐 여러 가지 평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 윤장현 시장도 있고요. 뭐 강기정 의원 출마설도 있고. 출마설이 아니라 출마하시면 열심히 뛰고. 이용섭 전 장관 이분도 지금 전 의원 이분도 출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 또 누가 있을까요? 민영배 광산구청장. 그리고 이제 전남지사 쪽으로 가면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박지원 출마설도 있고요. 근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전남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박지원 이분이 이제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랑 각을 제대로 세우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공천받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분위기라면? 국민의당으로 나가실까요? 국민의당으로는 안 나가실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그래요? 지금 상태에서 국민의당으로 나가가지고 깨면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가장 최근 여론조사가 무등일보에서 10월 16일자 전남지사 여론조사 했는데요. 지금 이계호 의원 민주당의 이계호 의원님이 한 20% 정도, 박지원 대표가 한 16% 정도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주자들 중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인지도 때문이겠죠. 그렇죠. 실제로 시장 선거에서 보면 광주에 있는 장병환, 김동철, 박수훈 의원 조사해보면 한 4.5%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실제로 겁나게 많이 나온 겁니다. 박지원 대표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날카롭고 뭐 좀 열심히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연세도 사실은 이제 거의 뭐 이런 지금 6, 7 아마 그러니까 내 말이. 예, 그래서 이제 뭐 노인들이라지 어르신들 뭐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젊고 좀 참신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봐요.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정치 분야에서도 조금은 이제 새로운 것들이 좀 가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게 뭐 어차피 뭐 본인이 뭐 결단하신 문제고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는 뭐 그 양반이 나오면 뭐 조금 더 깨면 좀 되겠죠. 깨면 좀 될지 모르지만 지금 상태의 당의 지지도 가지고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다. 당이 좀 회복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그냥 박지원 전 대표는 분위기만 띄우는 용도에서 실제로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있어요. 임기가 끝나면요 80대예요. 나이가 뭐 중요한 건 진짜로 아니지만 뭔가 이제는 이제 후학들 좀 키우고 뭐 이런 모습으로 가지고 끝없는 노역 같은 게 보여서 좀 보기 싫은 거고. 특히 안타까운 게 그런 게 좀 있어요. 지역사회에서 있다 보면 특히 이제 광주 전남 경우가 새롭게 올라오는 사람들에 대한 투자. 그 사람들을 좀 이끌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청와대나 이제 이런 데 가는 친구들도 보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오락해도 못 가요. 사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이빨 막 7개, 8개 받는 거 보통 아니었으니까 옛날에. 그렇죠. 이제 옛날 말이 청와대 가서 막 힘쓰고 권력 잡고 이런 시대 지났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마찬가지로 옛날에야 뭐 돈가방 들고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답니다만은 우리는 경험 못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다 11시, 12시까지 다 이 정무적 기능보다는 정책적 기능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느끼는 것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서울에서 막 잘 먹고 잘 살았던 이런 그 무늬만 호남 사람 말고 좀 높은 자리 말고 진짜로 일을 배우고 그것을 좀 일을 열심히 하고 거기서 좀 인맥도 넓히고 뭐 일도 좀 깔끔하게 배워가지고 지역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지역사회에 그런 것들을 좀 환원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발탁돼서 올라가서 좀 일정하게 연수받고 지역으로 내려와서 정말로 지역 사람들과 호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남에서 평생을 의원하신 분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우리 방송에서. 제발 좀 후학들 좀 키워라. 근데 박지원 의원도 사실은 좀 이제는 지역의 후배들 좀 많이 양성할 나이인데 도 우정실에다가 뭘 칠할 때까지 할 것인지 참 안타까워요. 보십시오. 근데 이제 그게 문제예요.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 한 90%는 모자란 놈들이고 10%는 지가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내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뭔 안 모자라면 욕 티지에 먹으면서 뭐하라 그 자기 돈 써가면서 정치하냐 이제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해서 하는데 그 시점을 사실 이 정치를 하다 보면 90% 이상은 자기가 떠나야 할 시간을 잘 모릅니다. 맞아요. 떠나야 될 때 떠나면 얼마나 뒷모습 아름답고 박수받고 그럽니까. 근데 대체적으로는 다 권력이 쫙 밑자락까지
꼬락지던가 아니면 가진 돈 다 털어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냥 그만둬요. 마약이죠, 마약. 90% 이상이. 제가 알고 있는 네. 친구의 아버님도요. 네. 출마만 12번 했어요. 국회의원, 지방의원 가다가 결국에는 포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약간 마약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약간 좀 공익적 측면으로 색이 좀 더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막 나가는데 사실은 개인적 입신양명의 어떤 도구가 되는 건데 때문에. 광주로 한번 가볼게요. 광주는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이를테면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달려감에 있어갖고 기본이 나와줘야 되는 당연한 지지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호남 분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 지지를 얹어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나오는 거거든요. 광주를 대한민국에서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하는 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분들 정치 수준 굉장히 높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광주시장은 그러면 그러니까 아까 신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야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이고 지지율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하지만 현재 더 유명한 지명도가 높으신 분들이 타당 후보로 나왔을 때의 경쟁력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그럼 국민의당에서 거론되는 광주시장 후보는 누구예요? 지금은 이게 이제 뭐 3선 이상들은 거의 다 거론이 되죠. 전역들. 박수현 부의장님, 그다음에 김동철 원내대표, 그다음에 이제 이선하고 기획예산처 장관했던 장병환 의원님, 뭐 이런 분들 정도가 다 거론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승산이 있으면 게임이 치열해질 텐데. 그렇죠. 서로 이제 이것을 물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먹기도 좀 그렇고 또 뭐 언젠가는 뭐 한 사람 정도는 뭐 희생양으로 가든지 어쩌든지 뭐 결단을 아니 의원직은 내놔야 되잖아 일단은.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길잖아요 아직. 네, 한 6개월만 남았으면 어떻게 해보는데 그렇지. 뭐 2년 이상이 남아있는데 이거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막 통합 이야기 나오고 이럴 때 아마 이 국회의원 선거는 좀 뭐니까 생각을 달리하겠지만 시장 나갈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나 저렇게 그냥 나가보면 그냥 명분 삼아서 어떻게 그냥 딱 저질러 불고 우리도 그냥 나가서 여기서 그냥 경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속으로 있지 않았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렇게 돼버리니까 웜에 닥쳤던지 지붕 쳐다보는 격돌.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거 명분 삼아서 국민당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은데 그렇지. 안철수가 그래서 지역 분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뭐 10월 16일자 여론조사 보면 이용섭 장관이 뭐 한 20%, 현 윤장현 시장님이 한 13%, 강기정 의원님이 한 11%에서 12%, 민정배 청장이 한 10%대, 이런 정도 한 4분 정도가 이제 두 자릿수 왔다 갔다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죠. 남구청장 하고 있는 최영호 청장, 그 다음에 이병훈 동구지역 위원장님, 그 다음에 양양자 최고위원, 뭐 이런 분들 해서 한 7, 8분들도 거론이 되는데, 한 4명 정도가 훨씬 더 지금은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유의미한, 여러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제일 큰 핵심은 이용섭 의원이 출마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관심이 꽤 커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양반이 이제 사실은 이제 굉장히 깔끔하고 신사잖아요. 그 일도 잘해. 그 능력도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을 못 챙기셨어. 이게 뭐 챙긴다는 게 꼭 뭘 주고 뭘 사주고 이런 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아니면 뭔가를 일을 하면 내가 한마디 던지면 좀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받아야 사람이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저 잘나갖고 지가 저 혼자 독식해보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도 선거를 치르면 한 번 치르면 2분의 1이 떨어져 나가고 3분의 1이 보충돼갖고 줄어들고 또 한 번 치르면 또 거의 2분의 1 줄어들고 3분의 1이 보충돼갖고 항상 빠져나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기한테 잘해준 것은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려. 한 번도 말 안 해요, 어디 가서. 근데 자기한테 못해준 것은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막, 자리마다 뭐, 열대 번 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갈수록 이제 사람이 나쁜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케이스에서 이용섭 의원도 그런 관리를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못한 측면에 속한 사람입니다. 후보를 다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아마 뭐, 뼈쪽 하늘에서 떨어져 나오면 뼈쪽할 수 없습니다. 여론조사 한 50%. 그렇죠. 당원들 한 50% 이렇게 해서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용섭 의원이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사실 그런 관계 때문에 칭찬도 받았지만 굉장히 많은 안티 세력들도 많이 양산을 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권은희한테 떨어진 거예요? 약간 그런 분위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 바람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이제 거기는 그래도 지명도가 있으니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결국은 거기도 먹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네, 깜짝 놀랐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본인이 출마하려고 생각하면 좀 극복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건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으면서 사실은 능력은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좀 인기가 좀 시들해지고 있는 참이었어,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정부 들어서면서 지금 그래도 제일 큰 자리로 발탁해 간 거 아닙니까?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래도 광주 전남에서는 이 양반이 인물인갑다 하는 이런 판단들이 조금은 있어. 제일 큰 변수가 제가 볼 때는 광주시장 변수에서 이용섭 의원이 출마할 수 있냐 없냐.
본인도 상당히 좀 괴로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 말아. 왜 그러냐면 이게 완전히 압도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잖아요. 한 20, 30% 차이가 팍 나불면 이게 안심할 수 있는데 뭐 기껏해면 한 10여 % 차이 나는데 이건 언제 엎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또 그러고 사람이 여럿이 있을 때는 그렇게 되는 거지만은 또 1대1로 딱 뭐 단일화한다 할지 이렇게 해서 1대1로 붙여놓으면 또 그것도 장담 못하는 거고. 맞아요. 예. 그다음에 본인은 고급 관리를 쭉 해와놔서 내심으로는 아마 지역의 시장보다는 좀 더 이렇게 국정을 좀 운영하는 이런 자리에서 기여할 수 있으면 좀 하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안 들어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양반이 원래 그 실무 타입이잖아요. 일 잘하시니까. 그런 생각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출마하냐 안 하냐의 변수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광주시장 판단이 좀 크다. 그럼 이 양반이 출마를 못할 정도가 되면 근데 이제 청와대나 이런 데서도 기류는 별로 안 좋아요. 출마하는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자리 창출위원회라고 하는 게 이 정부의 굉장히 그 핵심 중요 과제 아닙니까? 핵심 중요 과제인데 뭔가 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이것을 그냥 팽개치고 자기 시장한다고 그냥 지역이 내려간다? 이런 것도 사실은 예. 모양새가 안 좋죠. 네, 모양새가. 그러니까 그 일자리위원회가 위원장이 대통령이시고요. 부위원장이 이용석 그렇죠. 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는 분이시기 그렇죠. 때문에. 제일 중요한 자리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좀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만약에 안 나오신다. 그러면 이제 막 중앙에서 좀 힘 있는 놈 내려보낸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근데 서두에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 좋다. 좀 부족해도 좋다. 중앙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좀 능력이 있다고 해봐야 그거 나 볼 때는 백지 한 장이다. 예? 이 정치 지도자로 하는 것은 특히 광주시장에 하는 것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첫째는 이제 하도 그런 도덕적 요구들을 하니까 시민들한테 그 나쁜 소리 안 듣는 그 도덕성을 좀 간직하고 있을 거. 그 다음에 뭔가 사물을 판단하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균형 잡힌 좀 시각을 갖고 좀 균형 감각을 좀 유지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일에 대한 열정과 헌신성이 있는 사람. 이런 정도 있으면서 나무 말을 좀 들을 줄 아는 소통 능력만 있으면 똑똑한 공무원들은 엄청 많고 좋은 안 갖고 있는 사람들 엄청 많다. 그러면 그런 테이블을 좀 잘 만들어서 뭔가 그 세신 있는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면서 지역 사람들과 땀 흘리면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능력이 많지 어떻게 보면 측정도 안 된 능력 이런 거 갖고 내려오는 거 이런 건 우리는 반대한다. 그래서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좀 클 수 있고 우리하고 함께 땀 흘리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골라한다 이런 생각 저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강기정원 뭐 까발리면서 이야기했고 나중에 들어도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보면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장성에 개입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강기정원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2년 고등학교 2년 후배. 그다음에 제가 전남민주주의 청년연합이라고 굉장히 이제 좀 유명한 조직인데 옛날에 운동권에서 김근태 의장님이 서울민주운동 청년연합이라 하면 전남에 그 이제 출적하는 그런 조직의 이제 3대 의장입니다. 그럼 강기정원이 한 5대 정도의 한 2년 후배 이렇게 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가깝죠. 근데 이제 이번에 대한 평가는 이제 그런 겁니다. 제일 부족한 건 뭐냐면 자 그래도 광주의 광역시장 정도를 맡으려면 중앙에 물을 한 2번은 먹어야 된다. 그런 정도 능력이 있어야 이제 중앙하고 연결해서 예산도 가져오고 뭔가 좀 광주 문제를 좀 풀 수 있을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점에서는 이제 약간은 좀 합격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양반이 그동안에 막 정책을 개발하고 이 정책적 능력을 이렇게 갖다 피력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투사형으로 인식돼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한 이 검증이 좀 부족하지 않냐라는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밀하게 들어가면 보건복지위원회 활동하면서 굉장히 잘한 측면이 좀 많아요. 그쪽 상임위만 주로 해오면서 특히 이제 노인정이랄지 노인 문제랄지 이런 문제를 보면 세심한 정책들, 좋은 정책들 많이 만들어 놓은 거 많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으로는 강기정 좀 부족한 듯 하지만 몇 개 넣으면 광주시장 잘할 거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민영배. 친구예요, 친구. 나하고 친구입니다. 한 10년 이게 개활동을 같이 했어. 한 20명 광주 시내에 그래도 좀 지역사회를 좀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 여기 나오면 나는 방해는 안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이렇게 뭐 누구를 지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민영배 이제 하는데 이 친구도 지금 광장구청장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광장구청장 한 번 더 하면 금방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죠. 던졌어. 근데 이제 이 친구의 한계는 제일 큰 게 뭔지 하면 시민들 속에 보면 이제 이게 급수를 딱 정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청장을 하다가 바로 뛰면 이건 청장급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꽤 많습니다. 특히 이제 같이 선수로 뛸 사람들 속에서는 이게 그런 느낌들이 꽤 많아요. 예. 근데 제가 지켜본 민영배는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해서 도를 넘어본 게 우리가 모이면 맨 꼬는 게 너 잘난 척기 그만해라. 너보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너 정도 알고 있다. 꼰대같이 갈치나가면 요새 싫어한다. 나는 다른 사람 이야기 들어라. 그러고 책이라고 몇 권 냈어. 그래서 그런 책 누가 내가 봐도 어렵다. 이런 책 누가 본다. 이런 책 쓸 시간 있으면 사람들 한 명 만나라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대표님 최고. 그동안에 지방자치 하면서 사실은 모범적인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어요. 비정규직 문제랄지 라겐당 만들어서 협동조합 만들어서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는 문제랄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자치의 순수한 모델들을 한 서너 개를 개발해 놓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강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청와대 비서관 했잖아요. 청와대 비서관. 그쵸, 예. 청와대 비서관을 8년 전에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비서관들이 전부 다 뭐 재선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갈 데가 없어. 우리 어디 가서 행정관 들어가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안 돼. 갈 데가 없는 거죠. 그 친구도 뭐 몇 개 넘으면 잘할 거야. 대의가 어려워서 그러지. 몇 개 넘으면 잘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럼 민주당의 시장. 제가 녹을 먹었잖아요. 막판에 뭐 한 1년 남겨놓고 그냥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여기서 막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지역 분위기만 현역 시장이 지금 상태에서 13%다. 그럼 여기는 거의 많이 알려진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이야 많이 안 까진 상태고. 그러면 여기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저한테는 그 있어요. 13%가 평가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잘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강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죠. 참 서민적이고 겸손하시고 그 철학 이런 거 좋긴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행정을 유지해 가시면서 이제 이 행정 통솔력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많은 우려들을 좀 많이 갖고 있었던 측면들이 좀 있어서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런더라도 현역이 갖고 있는 이 프리미엄과 파워가 있기 때문에 아마 뭐 3파전, 4파전을 게임은 서로 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무대는 만들어졌다. 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얼핏 지나가신데 양양자 최고도 그런데요? 본인이 나오긴 했습니다. 출마하신다고요? 기자회견까지 하신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안 했는가 뭐 돌아다니십니다. 열심히. 그렇구나. 그 초반에는 어디 여론조사 잘못된 거 초반에 한 12%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더 아마 탄력을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조사하면 한 5%대로 좀 빠져 있어요. 우리 어머니 지역구가 양양자 최고 지금 지역구거든요. 뭐 그런 저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분위기라 그러면 당내 예선 통과가 가장 어렵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가 왜 정치인들이 또 더더욱이 진보 민주 세력들이 광주 민심을 몇 % 안 되거든요. 솔직히 인구로 따지면. 그렇죠. 그런데 왜 얻으려고 저렇게 혈안일까 이런 의문점이 있는데요. 그 답이 여기에 나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저도 이제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아까 실력은 백전장 차이다. 이놈이 저나 그러나 강주 시민들은 도덕성, 균형 감각, 소통 능력 이거를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관료는 이 도덕성이 우선이라는 걸 지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주 시민들은 청렴한 정치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부정부패 좀 하지 마라. 정의롭게 살아라. 우리가 높은 자리 달라는 거 아니다. 마음으로만 강주를 품어달라. 이게 강주 사람들의 원래 본성이에요. 저는 이거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요. 제가 계속 주장한 게 이 도덕성 문제거든요. 아무튼 오늘 정말 좋습니다. 진짜 도덕성.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사람이 안 보는 데서 나쁜 짓도 좀씩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야 숨을 쉬면서 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욕도 많이 묻고 저희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제가 한 3선이에요. 3선 지방원 3선인데 그러니까 제일 쪽팔린 게 뭐냐면 정치인은 자기가 싫은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또 그럼 만나갖고 웃음이 안 나와요. 도저히 웃음이 안 나오는데도 또 웃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녁에 집에 들어갈 때 씨발 이것이 뭔 짓거리냐? 이거 뭔 짓거리냐? 이 짧은 세상 좋은 사람들하고 좋은 이야기 하면서 좋은 생각만 하고 살아도 짧은데 내가 저런 놈들 비유 맞추고 이렇게 해서 인생 사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면 딱 접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꽤 많습니다. 어쨌든 초라할 때가 꽤 있죠 보면. 얼마 전에요, 몇 달 전에 그 광주 남구 구의원 그분이 이제 뭐 회칼 난동 사건으로 이제 국민의당 소속인데 사퇴하셨거든요. 그걸 비판하는 인터뷰를 우리가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지방 권력이 이제 교체가 돼야 된다는 것이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세력이 바뀌는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지역에서는 세력은 안 바뀌더라도 인물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여수에서 국무회의를 했어요. 처음으로 이 정부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지방자치 자체를 헌법화하겠다는 게 첫 번째였고 가장 쉽게 들어오는 건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 않고 지금부터는 지방정부라고 하자.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시작된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전횡을 휘두르지 못하게 막는 대표적인 요소였어요. 지방이 갖는. 그래도 나라 전체를 무너지게 만들지는 않는 가장 큰 힘이었는데 이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20년 넘게 지방 권력으로 이제 상주하면서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능력이 안 되거나 뭔가 좀 구태적인 느낌 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표님 공감하십니까? 많이 좋아졌죠. 과거보다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정당이 공천을 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때로는 보면 그 정당 공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정당이 공천을 하게 되면 최소한 드러난 사기꾼, 드러난 나쁜 놈은 안 해요. 그게 이제 속으로 골마갖고 있는 경우, 나중에 드러난 것이 어찌 알 수 없는 것은 있잖아요. 근데 한 번 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이 공천한 이후로는 제가 볼 때는 좀 더 맑아지기도 했습니다. 맑아지기도 했고,
옛날같이 돈을 많이 쓰는 이제 이런 선거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좀 도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좀 있었죠. 근데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크게는 고민을 못 하고 요새 보면 이제 고민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시의원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5개 구청 중에서 광주 서구청장 한 분 현역 빼놓고 나머지 구청장들이 다 자리를 비워요. 원래 임자가 없으면 시끄러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달라들죠. 삼선 끝나는 분들이에요? 삼선 끝나는 분들도 있고 최영호 청장, 민영배 청장은 이제 시장 나가기로 해서 이제 사퇴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동구는 지금 청장이 국민의당입니다. 함께 민주당 또 선수들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가 다 갈려지는 그런 판이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보니까 거의 한 틈 정도가 거의 도전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더라고요. 지금 시의원들 굉장히 양지르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구청장 나가겠다? 네, 양지르 사람들이 꽤 많아. 그러면 이제 얘가 자리를 많이 비우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과거에 했던 만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는 안 보여. 그래서 좀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관심 있는 광주의 젊은 청년들이 엄청 들어요. 광주에서. 있으면 그 시의원이나 구의원들 이런 거 조직하면 좋아요. 요새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월급도 줘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 하죠. 아니요. 연봉 한 일자리 3, 4천만 원 되니까 뭐 좀 아껴서 쓰고 뭐 열심히 하면 좋은 일 하면서 뭐 돈 벌고 이러기가 쉽습니다. 정말 저는 굉장히 지금 존경스러운데 젊은 청년들 도전하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그래고 혹시 연락 있으면 내 이름 찾아갖고 오면 제가 도움 줄 수 있으면 도움도 드릴게요. 오케이. 그래서 아까 말씀한 우리 권 PD님이 얘기한 대로 힘은 없지만 네. 말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내년에 매래인지 아세요? 7회예요. 그런데 이 7살 먹는 동안에 처음에는요. 저도 이제 공무원이었으니까 일했을 때 초반에 1회 때 2회 때 지방의회 의원들에 비하면 지금이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고요. 인재들이 굉장히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순화되는 과정이 이제 제대로 지방 분권을 강화한다면 지방정부라고 얘기를 아까 했는데 지방정부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됐다, 이제. 여기에서 플러스 중앙정부가 세수만 교환해주면, 이제는 정말 다양한, 지역의 그 이념과 정치 철학, 사회 문화들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젊은 친구들 정치 참여를 독려하셨는데, 정말 저도 좀 경쟁률을 한 100대 1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딱 1년 조금 지나고 하는 7월 선거예요. 광주가 전폭적으로 막 밀어가지고 제3기 민주정부를 좀 성공시켜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민주 세력의 적자로서의 잠깐 광주 시민들을 그냥 좋게만 해석하면 총선 때 니들 어차피 민주당이 정권 잡을 건데 정신 좀 차려라. 그분들의 표가 살짝 너무 많이 나와서 지금 현재 그 상태가 된 거라고 보는데 어쨌건 안정화될 필요는 있다고 보거든요. 지방선거를 통해서라든지 등등으로. 그러면 지방에서는 지금 현재 안철수의 중도 확장, 바른정당과의 연합, 연대, 통합 이런 거 말고 실제 분위기는 지방선거 즈음 하면서 지역 정계 개편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네.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 항상 말씀하셨듯이 정치는 생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한 8개월 이상 남아있는데 이게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그 중심과 원칙을 잡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처럼 열심히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적폐청산 문제랄지 특히 이제 요즘 보면 그 자원외교 그다음에 4대강에서 말아먹은 이 박근혜 정권 이전 또 정권에 대한 책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묻더라고요. 이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정도 헤쳐먹었으면 뭔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제대로 좀 해 가시고 그러면 이 지지도가 막 심하게 요동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하고 여기는 지금으로서 보면 이제 당이 합쳐지기는 이제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방선거까지는 아마 정책연대나 선거연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는 일정하게 파급력을 좀 갖겠지만 여기서는 광주 전남에서는 크게 이변이 없다. 크게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던 다만 이제 광주 전남에 기초하고 있는 이런 정당에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이게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겠지만은 광주 사람들 대다수가 아마 그런 얍삽한 판단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정도로 이 정권이 정말로 이 나라를 위해서 사람다운 세상을 만들고 정말로 나라를 만드는데 매진을 하는가 마는가 하는 이런 큰 잣대로 아마 판단을 할 거고 그런 것은 좀 저는 믿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신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잡음 없이 좀 깨끗하게 정해진 룰이 있으면 그 룰을
누구도 좀 무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원칙대로 좀 룰을 좀 유지해 가고 좀 좋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무대들 많이 만들어주고 좋은 사람들을 좀 발탁해 가면 지방선거에서 큰 이변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힘이 돼서 이 정부가 그러나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국회도 설득해야 되고 뭐 북핵 문제랄지 이런 것들도 뒷다리 잡고 있고 그렇게 참 답답한 측면들이 좀 많이 있는데 좀 더 길게 좀 지켜주시고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좀 모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혹시 대표님은 지방선거 출마 안 하십니까? 이번에 정치한 사람들 그 독약이 절대 안 한단 말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할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절대 안 한단 말을 왜 안 하냐면 제가 가만히 앉아있어도 호박이 또 넝클져 들어와서 내가 나가지 않으면 또 안 될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솔직하죠. 입에 또 다물려면 좀 성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안 한단 말 안 하는데 저는요 이분을 출마할 가능성 한 2, 3%도 안 됩니다. 우리 이춘문 대표님을 분기별로 한 번씩 모시고 그래야 지방 민심 듣고 싶어요. 너무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 특유의 입담에 그러니까 너무 막 그 향토적 느낌이 나서 저는요 고향 형님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 다 고맙고만 헛벌나게 좋아버렸다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제가 그러니까 고향이 그쪽이지만 서울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그 동안에 한 밥만 먹었잖아요, 광주가.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양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 긴장감을 유지되도록 나오는 것도 광주와 그동안에 더 씌워진 부패, 적폐 세력들이 광주를 더 씌워놓는 그런 허울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일정한 시점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야 좀 정신도 차리고요, 사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절대 권력은 절대 썩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적당하게 좀 긴장 관계가 유지되면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정치인들이 A로 가고 헌 정치인들은 B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순환 구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싹쓸이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저도 안개 한 8대2, 뭐 7대3, 7대3 여러 정도 해주면 좋긴 해요. 근데 그런 것은 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와요. 예. 거의 안 나와요. 제가 그 장담하건데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통합도 반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총선 때도 그랬듯이 휩쓸려 가버리잖아요. 어떤 거대한 흐름에 휩쓸려 가버려서. 근데 저는 제가 그렇게 분석을 했었거든요. 호남분들이 선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죠. 이게 뭐하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러셨을 것 같고 그게 점점 이제 대선을 통해 가지고 다시 세력을 떠나 가지고 더 괜찮은 쪽으로 표가 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저는 국민들이 특히나 이제 호남 쪽에 계시는 국민들이 확실하게 평균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 분들보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이라도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민주주의의 성기라고 말하는 게 그런 측면인 것 같고 우리 이춘문 대표님하고 짧은 시간이었어요. 진짜 막 요즘은 막 재밌는 얘기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팟캐스트라는 것 자체를 처음 출연해 보시죠. 정봉주, 김어준 이런 시대는 좀 관심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에 오광팟이라고요. 우리 한 2년 후배들이 좀 하다가 지금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조금 한번 요청이 있었는데 못 가고 말았습니다. 이거 한번 말았어요. 그다음에 오광팟이라는 게 오광팟이 한번 뒤져봐야 되겠네. 지금은 몰라 몇 번 한 거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나왔어요. 광주 시민들은 다수 주인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다수 주인? 네. 그건 저도 모르죠, 뭐. 마음속에 다 있겠죠, 뭐. 아니,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게. 또 우리 대표님 이렇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 내 거면 좋은데. 그건 조사해보면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뭐. 뭐, 이제 질문할 차례가 아니야. 이명박 거라고 그냥 얘기해. 그래? 광주 분들은 그런 거 너무나 잘하시죠.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간에 지역에 계시는 정치인이라면 정치인이고 어떻게 보면 지역의 민심을 좀 대표하고 있는 어떤 그 지역 세력 중에 굉장히 입담 좋으신 이런 분 한번 모셔서 좋은 시간을 가져봤고요. 안심해도 되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시십시오. 교통비를 제가. 아니요. 젊은 분들 마음에 드니까 교통비를 제가 부담하랍니다. 나오고 싶은 생각이 있네. 왜 그냥 언제 또 한 번 또 한 4년을 이번에는 아니어도 4년 후에라도 또 기회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000여 개에 4조 5천억 원 규모의 재산을 숨겨뒀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차명재산을 이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고 세금을 내겠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은 차명계좌의 돈 대부분을 인출하면서 이 회장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차명계좌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차명계좌가 가공인물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명의로 된 계좌이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법상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9년 만에 금융위원회가 차명계좌에 대한 유권 해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 과세 누락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금융위는 금융실명제법 5조에 따라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급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그것 자체로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융위는 다만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이후 개설됐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5년 11월 KB 하나은행은 아이카이스트에 7억 원을 대출합니다. 1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모두 21억 9,300만 원을 아이카이스트에 대출해줬습니다. 당시 은행의 대출 추천 의견서입니다. 부채 비율이 80%로 재무 안정성도 양호하다고 평가돼 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 아이카이스트의 부채 비율은 647%였습니다. 이는 대출을 받기 전에 회사가 보유한 비외관법인의 주식을 관계사에 2배 가까이 비싸게 팔아 큰 이익을 받고 이로 인해 부채 비율이 뚝 떨어진 걸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익을 받는지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김경률 회계사. 특수관계자끼리 자기 거래를 한 셈이거든요. 얼마든지 수치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이니까 많이 의심해 볼 만한 그런 거래인 셈이죠. 해당 은행의 대출 관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는 이런 대출은 실효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매출액 대비 대출 금액이 과다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은 창조경제 1호 기업 아이카이스트는 얼마 전 폐업했습니다. 창업자도 수백억 원대 사기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대출을 한 은행이나 그 대출을 보증한 신용보증기금도 큰 손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민주당 김혜영 의원. KB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까지 이렇게 특혜 의혹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그 배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국정원 대응 문건들엔 당시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관여한 정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2013년 10월 검찰 댓글수사팀이 5만 5천여 개의 정치 관여 트위터 글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범죄 사실에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단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서 공소장 변경을 막기 위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최근 확보한 국정원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같은 의견서 작성에 파견 검사들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안 TF 문건 중 2014년경 작성된 원세훈 전 원장 재판 진행 상황 보고서에는 현안 TF가 2013년 10월 법률보좌관실에 파견 나온 이재영을 팀장으로 하는 실무 TF로도 확대됐다고 기록됐습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이재영은 2013년 검찰에서 파견 나온 이재영 검사입니다. 보고서가 지칭한 실무 TF의 주요 업무는 원 전 원장 재판부에 제출할 의견서와 증인신문 관련 문건을 작성해 변호인단에게 넘기는 일이었던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 내부에 남아있는 TF 작성 의견서 등은 실제 법원에 제출된 문서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문건에는 당시 서천호 2차장을 중심으로 구성된 간부 TF가 실제로는 감찰실장을 중심으로 운영됐다는 문장도 담겨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감찰실장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재밌는 얘기 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정치 얘기는 이렇게 재미가 있어야지. 이상돈 의원이 참 개념인인 것 같아요. 예. 국민의당의 국회의원 중에 그래도 사람 같은 사람은 이상돈밖에 없다. 그러면서 안철수를 이렇게 평가했어요. 안철수 머리에는 나는 문재인이 싫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다고. 야, 정확한 판단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바른정당과의 합당이 지금 사실상 주저앉은 상태거든요.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철수됐죠.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성격이 이게 뒤끝. 이건 아직 시기. 더더욱이 이제 현재까지 이게 사실은 좀 얘기가 깊게 됐으면 좋았을 의제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동안의 의혹으로만 제기했던 CIA도 동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건이 지금. 이제 이것까지 거론이 돼서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당시가 지금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미국 CIA가 공범이라는 것을 진상조사해야 돼요. 이거는 첫 번째가 지금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고요. 이 기사나 지금 사회적 여론은 CIA가 지금 뒤로 밀려 있는데 실제로는 지금 광주 사람들은요. 미군이 개입했냐 안 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신군부 세력들을 뒤에서 도왔는지 그리고 이후에 광주 민주화 항쟁이 전국으로 확산을 못하게 심리전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까지 개입이 돼 있었던 건지를 분명히 저는 봐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의 과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5.18의 음해와 모략은 지금도 이루어졌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국정원 내에 장학생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정책을 생산했다는 거 아닙니다. 지난 9년 동안 전라도를 비하하고 5.18을 폄훼하고 뭐 선상이다 막 이런 말들을 홍어조 다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홍어조시나 선상 이런 것들을 사실 국회의원도 썼고요. 경상남도 김태호죠. 김태호까지도 이게 공개적으로 썼던 말이거든요. 홍어조 같은 거 얘기를. 그러면 이게 지금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네, 살아있고 이 세력들이 국가기관에 지금도 암약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정확하게 밝혀서 어떻게 이 메커니즘이 작동됐는지를 분명히 진상조사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특위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촉구하고요. 정말 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CIA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진상조사에 관계된 부분은 CIA가 한 것은 정확하게 올해 2017년으로부터 18년 뒤에 정보가 100% 공개가 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100% 알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세월호랑 아주 유사해요. 네. 그 세월호 유가족들 이가질 프레임도 아시는 분들은 알고요. 협조 잘해주는 사람들은 뭐 지원해주는 뭐 이런 방향으로 가서 그렇죠. 묻어버리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에서도 신비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세력들 간에 이간질 시켜가지고 이렇게 갈라놓는 거 최근에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스킬이에요. 스킬이죠. 이왕 당신네 가족 죽은 거 협조 잘하면 지원 더 많이 해줄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앞잡이로 내세워가지고 저항하고 진상규명 요구하는 사람들 압박하고 협박하는 형태로 이 짓을 해왔던 세력이 지금도 똑같은 걸 하고 있다고 보면 우리는 그걸 위기의식 느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 역사가 청산되지 않는가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유가족이 사실은 3패, 4패로 분열시켜고 유가족을 공격하게 만든 것이 이들의 작품이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광주항쟁으로 다시 가보면 부상자와 사상자를 분열시키고 또 사망자 중에 운동권과 비운동권을 분열시키고 그죠?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또 그다음에 부상자는 부상자와 사망자를 분리시켜서 유가족과 분리시켜서 갈등이 있게 만들고 또 부상자도 운동권 부상자와 비운동권의 부상자를 또 갈등을 야기시켜서 결국은 묘욕도 쓰지 못하게 이관계를 썼다. 이게 지금 핵심인 거잖아요. 그리고 강주 교도소에 묻어버린 것도 지금 밝혀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면서 온갖 비밀리에 살상시켰던 자들을 그냥 아무 땅에다 막 묻어버리고 지금 있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2,500명에서 5,000명 정도의 사이에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최종 결과 발표가 500명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최종 지금 사망자가. 실종자가 더 많은 상태죠. 그렇죠. 실종자 같은 경우 다 사망자라고 쳐야 되거든요. 그 시신이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실종자로 돼 있는 거지. 담양 근처에 막 묻어버렸다는 이런 증거들 다 지금 발굴해야 되거든요. 지금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확보한 문건, 지금 보안사가 광주민주화운동이 1년 후인 81년부터 88년까지 작성한 문건 6건을 확보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박주민 의원이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비둘기 시행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유족 성향을 극렬, 온건, 그래서 극렬 성향으로 분류된 이들을 이게 이제 순화 대상자예요. 그래서 이 극렬을 A, B, C 등급으로 나눠요. 그래서 38명이었는데 극렬 성향이라고 이 사람들이 표기한 유족이 A 등급 8명, B 등급 14명, C 등급 16명
이렇게 해가지고 분류하고 온건 성향은 111명으로 분류했고요. 집중 순화 대상자가 극렬 38명 이렇게 돼 있고요. 온건자들한테 제한했던 게 보면 81년 당시에 돈을 제한해요. 1,000만 원 지원해주는 뭐 이런 걸로. 그런데 1,000만 원이라는 숫자 우리 지금 생각하면 에게 그러잖아요. 1,00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냐면요. 80년도까지 대한민국의 유일한 복권인 주택복권 1등이 2천만 원이었어요. 79년도까지인가 1,000만 원이었고요. 1등 가격이. 그리고 81년부터 3천만 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었던 거예요. 제 기억에 그 당시 광주에 그 일반 주택 하나 있죠. 네. 그게 한 500만 원 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파트를 인천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82년도에 아파트를 사셨어요. 주공 아파트를 600만 원 주고 사셨어요. 그런 식으로 금액을 지원해줘 가면서 유족들 분열 이간질 프레임. 예. 그러니까 81년부터 막 6년, 7년까지 전두환 정권 내내 그 작업을 했다는 예. 건데 그 작업이 지금하고 똑같은 게 그거잖아요. 세월호 사건도 지금 3년 반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권력에 의해서 수백 명이 죽은 사건인데 5.18 이후에 전두환 정권 내내 그 작업을 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 국정원이 유족들 이간질 프레임이 어떻게 됐는지가 지금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게 1980년에 나온 사건이고 뻔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느낌 때문에 그렇게 놀래거나 화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세월호 사건에 그렇게 국정원이 관여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근데 그것도 국정원 개혁 특위도 세월호 유족 분열 책동 문서를 내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아까 지나서 지금도 전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 문서가 그치지 않고 81년부터 이들이 그 진보 민주 세력들 분열을 책동하는 데 있어서 신군부 장학생들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저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심재철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다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 당에 가서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신군부 장학생들까지 80년대 장학생들까지 저는 색출해서 응징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역사가 단절되지 않는다. 이들은 지금도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들이 이관계를 쓰지 않을까요? 쓰죠. 당연히 쓰죠. 이거 우리 가려내야 됩니다. 예, 조심해야 되고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로 맞닿아 있는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광주 망월동 묘지가 성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요. 묘지에 안장된 분들을 분산 이장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대요. 그런 맞아요. 것도 지금 그 박주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나와 있고요. 이게 505 부대라고 이제 보안사거든요. 보안사 주관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전두환한테 직접 보고가 들어간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광주 망월동 묘지를 분산 이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 작전이 전두환한테 직접 보고되는 직보 체계로다가 이 광주시장, 전라북도 도지사 기타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 세월호 보세요. 이상하게 일반인 사망자와 학생 사망자가 다르잖아요. 그렇게 분산됐잖아요. 그리고 먼저 나온 사람과 미수습과 분열시키고. 이게 완전히 그거 닿아서 똑같은 작전들을 펼쳤던 거예요. 얘네들이. 그 기법 그대로. 그래서 저는 세월호 관련해서 심리전 계획서를 지금 당장 내놔야 된다. 국정원이. 그래야만 세월호 진실이 온전하게 밝힐 수 있고 이후에 이것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내놔라. 알겠습니다. 정말 비열한 세력 이야기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니 문재인 정부를 망칠 수만 있다면 아예 대한민국을 통째로 마비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을까. 자, 오늘 아주 특별한 인터뷰 한번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분을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광주, 문재인 대통령이 사랑하는 광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시구도 하셨고요. 광주에서의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는데 그 광주에서 광주 민심이 문재인 정부 잘한다고 하고 있는 거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하는 광주 민심을 직접 들어보기 위해서 광주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은 근데 재밌으라고요. 공수해 왔습니다. 공수. 이번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관련해서 광주에 있는 시민캠프의 조직총괄본부장도 하셨고요. 얼마 전까지는 광주시의회 의원도 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포럼 광주의 공동대표로 계시는 우리 이춘문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변방에 있는 저까지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 분권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안 보인다고 마음대로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닮으신 것 같아요. 국회에 오신 이유가 있으시죠, 지금? 원래는 좀 더 빨리 올라가겠는데요, 여기를. 1타 2피라고 온 김에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와버렸습니다. 오늘 5.18 등 민중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공민운동 전국본부 발족식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5.18 이런 민중항쟁 정신을 전문에 담기로 했지만 그건 좀 선언적 의미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흐름들을 좀 잡아주고 그런 요구들이 좀 수렴이 돼야 이거 실제로 좀 반대하는 사람들 좀 설득하기도 좋고 뭐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작은 움직임이나마 하기로 해가지고 오늘 그 발대식 참석자 왔다가 교묘하게 시간이 맞아서 이렇게 좀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저나 저 신부님 같은 경우에도 현장에서 5.18 직접 봤던 사람들이라 광주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이런 운동 하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동스럽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는 사투리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아따 잘생겨버렸어. 저도 사투리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한국이라고는 땅덩어리가 좁다면 되게 좁지만 또 크다면 엄청 커요. 지방마다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주 간단하고 가볍고 쉽고 재밌는 질문부터 한번 해볼게요. 혹시 야구장 가셨어요? 예, 저는 뭐 별로 갈 생각이 없어요. 인디아는 유승민 있는 당이에요. 유승민도 햇볕 정책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하고 같이 안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이라도 좀 긍정의 에너지를 만들어서 목리 개파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뭘 이렇게 안철수에게 도움되는 조언하세요? 그래도 사랑하는구나. 좀 안철수가 젊었을 때 잘했잖아. 뭘 잘해? 젊었을 때 하여튼 잘했어. 정치하기 전에는. V3의 환상을 버려. 나 지금 V3가 한국의 어떤 보안이라든지 이런 산업에 해를 끼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한 가지 팁 좀 드릴게요. V3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은 맥을 쓰시니까 해당 사항 없는데 윈도우 시스템 쓰시는 분들은요. 윈도우 10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자체 방어벽이 돼 있어요. 방어벽이 돼 있어서 V3 안 써도 V3보다 더 성능 좋은 윈도우에서 자체 방어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정동영 의원이라든지 등등의 당내 반발이 오래 갈 것 같은데요. 이 정도 되면 어떤 흐름이냐면 정동영 의원 말에 의하면 당대표로 나오지 말아야 될 사람이 시기상조로 나와가지고 분란 일으킨다. 그래서 성내는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사퇴하는 것이 사실상 맞냐. 이 정도 되면 당내 지도력이 없어지는 거고 명정님도 그 자료 보셨겠지만 지구당 위원장들 이제 바른정당과 합당의 전초 작업으로 사퇴시켜 놓았던 거 보니까 그것도 왜곡을 엄청 시켰더만요. 조작이죠, 조작. 네, 조작 수준이었어요. 조작당이죠, 완전히. 지역 위원장들이 거의 대다수가 사퇴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만 알고 보니까 사퇴한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 성명서까지 냈잖아요. 그래서 지역 위원장이.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난 9년 동안 너무 국민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잖아요, 정치에. 그러면 지금은 저렇게 헤게모니 싸움 할 게 아니라 이합집산 생각이나 하고 있을 게 아니라 국회를 좀 정상화시켜서 정말 국민의 삶이 그동안에 망가진 걸 실질적으로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좀 진지하게 국민의 우리나라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또 헌법 어떻게 개헌해야 할 것인지 그다음에 적폐들은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 그다음에 촛불 민심이 요구한 100대 과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좀 진중하게 안정적으로 국회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안철수가 거기에 야권에서의 어떻든 선두주자를 좀 내세워서 국회에서 일하는 안철수 모습을 좀 보고 싶다. 일하는 국민의당을 좀 보고 싶어. 그러면 바른정당도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혼자 나가서 놀고 있는 자유한국당들도 어느 순간에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정말 모처럼 만에 훌륭한 대통령 만났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독선적으로 나가지도 않잖아요. 지금 대통령이 민주적으로 굉장히 지금 과도할 만큼 민주적 절차를 지켜가면서 지금 끌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조금이라도 1%라도 도움을 줘야 자기도 다음에 안철수 얘들 정치 그래 잘하네. 그래도 이런 느낌이라도 받아야 자기가 다음에 대통령이 나오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요 4년 안에 분해돼 버려요 안철수. 그러니까 너무 안철수 씨를 위하는 쪽으로 가지 마시고요. 아니 저는 솔직히 위하는 마음인 거예요. 어차피 정치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당제 찬성론자로서 키워주고 싶다는 겁니다. 싹수가 노랗다고 그러고요.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걸 보고 이렇게 표현해요. 오가지 피지 마시게요. 1년 안에 정계 은퇴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또 미국 가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정치권의 적성이 안 맞는 이 양반 적성 검사를 한번 해봤어야 돼요. 정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는 정치권에서는 너무 안 맞는 캐릭터가 지금 정치권에 들어와서 사실은 그거잖아요. 국민들 대상으로 무슨 토크 콘서트 같은 거 하면서 만들어진 지지율 갖고 지금 사실 정치권에 안 들어왔으면 사회 저명 인사로서 지지율이 90% 나올 사람이야.
지금 현재 대선 후보 지지율은 안 나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5% 미만이거든요. 안철수 서상만 쫓고 있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도밖에 안 나왔어. 국민의당 내에서 스타일이 완전히 구겨갖고 국민의당 내에서도 오죽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당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몰려 가다 보면 현역도 아니고 그리고 안철수는 분명히 재보궐선거나 어디 선거에 나올 생각도 있겠지만 또 계산해보면 자기 지지율도 안 나오고 안 나가고 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1년 정도 안에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또 깨고 나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하고 정계 은퇴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또 미국에 공부하러 가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실망입니다. 62년 호랑이띠들이 성질을 몰라서 그래요. 이게 성질이 개팍해서요. 이상한 드립이 있어. 아니 끝까지 갈 겁니다. 이 호랑이띠들이. 그래서 띠가 왜 나와? 우리 누나도 62년 호랑이띠예요. 왜 그래요? 어쨌든 이 호랑이띠들 고집이 세요. 두고 보세요. 이게 자기 돈이 많으니까 끝장을 아마 볼 가능성도 있어요. 다 돈 털리고. 국민의당 관련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호남 민심이잖아요. 호남 민심에 관련해서 우리는 사실 국민의당이 안철수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의당 호남 쪽 분들은 아마 정동영이라든지 박지원이라든지 천정배를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른정당과 합할 수 없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른정당도 결국은 수구 세력의 가지지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광주 5.18 관련해서 지금 거기도 TF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방부와. 네. 거기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어쩌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거나 하는 게 유족들 간의 이간질 작업을 해서 유족들을 분열시켰다는 거. 일명 물빼기 작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세력들의 패밀리 중에 하나가 바른정당입니다. 그렇죠. 이게 면면이 내려오는 우리가 이 역사에 도도히 흐르는 뭐 이런 좋은 말들을 쓰잖아요. 쟤네들의 피해는 도도히 면면이 흘러내려오는 이 그런 피들이 있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그거야. 어쨌든 이 물빼기와 관련한 세력들은 현재에도 건재하고 있고 이상적인 것 같아. 우리 정책연대라도 하자 이렇게 이제 뒤끝을 부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상돈 의원이 무슨 정책연대야. 문재인 싫은 사람들 모이는 반문연대지 이렇게. 대선의 재판이나요? 그렇지. 그런데 왜 안철수가 문재인을 싫어하죠? 자격지심 아닌가요? 싫으면서도 엄청 따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지심 같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졌냐면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경쟁 대상도 이제 아니에요. 안철수 경쟁 대상 아니잖아요. 본인은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 머리가 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디스하면 내 인기가 올라갈 거야 이렇잖아. 근데 안철수가 문재인을 싫어한 만큼 안철수는 인기도가 빠져요. 상대적으로. 예전에 단일화 같은 거 추진할 때 혹시 뺨 맞은 적 있나?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한 놈이 누구죠? 가장 싫어한 놈이? 홍준표, 박근혜. 아니죠. 이명박이죠. 그 다음에 싫어한 놈이 누구죠? 이명박의 아바타. 박근혜죠. 그럼 놈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니야, 이명박 아바타 한 2개 있었어. 그런데 안철수와 그렇지. 박근혜. 근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있잖아요. 안철수가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잘한다. 나도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철학을 배워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순간 인기도는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왜 싫어할까요? 바로 뒤에 조종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싫어하는 사람이 연결되잖아요. 하나로. MB가 제일 싫어하겠죠. 그래서 부정선거에서 박근혜를 안 쳤잖아요. 이거 한 번 당한 겁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MB한테. 두 번째, 박근혜한테 당한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누가 안철수한테 당하고 있는 거 문재인 대통령이. 그죠? 그럼 이게 연속선상에 연결이 돼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참 나는 안타까워, 안철수가. 자기하고 대결할 상대가 아니야, 이제. 그 전에는 내가 미워한 거 내가 이해한다니까. 그때는 나도 MB 아바타인가 깨우뚱 했잖아. 그런 말 내가 안 했는데 이제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경쟁 상대가 누구냐면 박원순 시장이어야 되고 안희정 도지사여야 하고 이재명 시장이어야 되는 거거든. 지가 붙을 사람이 이 사람들이거든. 예를 들면 그럼 이 사람들과 붙어서 어떻게 정책을 경기도지사처럼 한번 이재명 시장하고 붙어서 내가 같이 떠보자 이렇게 싸워야 되는데 이미 대통령 된 사람을 계속 씹고 있어. 지하고 상대도 안 되는 사람을. 그러면 누군가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감각에 있어서 정무적 감각이라고 하죠. 안철수하고 저하고 누가 더 낫습니까? 아이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럼 잘 바꿨으면 좋겠다. 자, 안철수의 세가 안철수를 여기로 온다. 아니 무슨 끔찍한 얘기를 지금.
정치적 분석이랄까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 또는 측근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긍정적 시너지로 가야 돼요. 안철수가 네, 맞아요. 안철수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 단 한마디라도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이야기 하지 않았거든요. 청와대 한번 밥 먹으러 갔는데도 뚱 해가지고 우는 꼴을 못 봤어. 입주댕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렇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는 사람은 뭔가 적용용으로 정치권이 탄생한 아바타 같은 느낌이 진짜 드는 거예요. 박지원이나 정동영 이런 사람들이 반발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당으로서는 사실 생각해보면 바른정당과 연대한다는 거는 기반이 호남인데 수도권의 지지가 일부 있기는 한데요. 그거는 총선 때의 표분석에 전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유의미하게 정치 세력으로서 남아있으려면 호남을 지키는 전략에서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데 호남은 포기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야. 바른정당과 연대는. 여론조사가 기가 막힌 게 나왔잖아요. 그때 당시에. 바른정당과 연대하면 지지율은 올라가. 근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숨은 헤드라인이 있었다고.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이 최고치로 올라가요. 그럼 58% 60% 가까이 육박해버린단 말이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안철수가 이렇게 오기의 정치하면 안 됩니다. 오기의 정치라는 것이 뭐 별다른 거 있겠어요? 득과 실도 없어. 단 자기가 오기와 목리를 부림으로써 정치적인 존재감만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고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국민의당 관계자분들은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고언을 드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를 이제 정치인으로 안 보려고 그래요. 진짜로 희화화돼 있는 코미디 같은 인물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 생명이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상에 없었던 오기 정치 개파가 생겨버린 거죠. 네. 오기 정치 개파. 그러면 이제 오개네 오개. 오개파라고 불러주세요. 이거는 참 안타깝죠, 그죠? 아까 곰피디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긍정적 에너지 시대거든요. 물론 박근혜나 이명박 시대에 역사를 역으로 거꾸로 되돌렸을 때 그 잘못된 권력을 향해 큰 소리를 치는 것은 당연히 인기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지금 상식의 시대를 맞이해서 그들이 망쳐놓은 나라를 잘 토대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자꾸 디스를 하면 이 사람은 계속 욕 처먹고 고립돼요. 당내에서도 고립돼. 보세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치면 60석 확보하겠다 이 수치적 계산에 빠져가지고 선언했다가 다시 또 철수했잖아요. 이게 아무리 계산해도 40석도 안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철수도 아니야. 네. 철수도 아니고 자기 성격이 그냥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직 시기상조인가 봐. 하지만 우리 정책 연대하겠다. 이게 뭐야 이게. 정책적으로 맞아야 연대를 하지. 햇볕 정책 반